여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프랑스 고급 와인 사업자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라 프랑스의 와인이 세계 시장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막걸리 한 병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파산 위기에 처할 뻔한 프랑스 고급 와인 사업가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벨몽입니다. 보르도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와인 향기 속에서 자랐죠. 12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프랑스 전역의 와인 상점 25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인 한 병으로 시작한 제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고급 와인을 찾는 단골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하나둘씩 늘어났고 마침내 프랑스 와인 유통업계에서 꽤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아내 마르그리트와 두 아이 미셸, 클레르는 제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소피까지 모시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어느 날 클레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보여준 책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한국인 고객이 늘면서 저는 한국 와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고급 와인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아지자 그들의 취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 마른 안주였죠.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수입한 마른 안주를 가게에 들여놓았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익숙하지 않은 동양의 맛에 호기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인 고객들은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며 기뻐했죠. 벨몽 씨, 당신 가게가 요즘 화제더군요. 경쟁업체 사장인 앙드레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앙드레와 저는 보르도 와인 학교 동기였지만 사업에서는 항상 경쟁 관계였어요. 그는 프랑스 전통 와인 유통만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앙드레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눈빛은 제 가게의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있었죠. 특히 제가 새로 들여놓은 한국 마른 안주 코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코를 찌푸리며 동양 쓰레기라고 비하했고 말린 오징어와 쥐포의 냄새가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감추고 담담하게 한국 고객들이 즐겨 찾는 안주이며 와인과 잘 어울린다고 대답했어요. 앙드레는 코웃음을 치며 프랑스에서 와인은 치즈와 함께 마시는 것이고 이런 이상한 음식은 우리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시기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업은 날로 번창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와인에 대한 관세 폭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했고 자국민 보호 조치는 거의 없었죠. 저의 와인 사업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책상 위에는 적자를 알리는 보고서만 쌓여갔죠. 현재 미국 시장이 막힌 지금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며 프랑스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않아 살아남기 위해 변화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만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보기로 말이죠. 그날 밤 기존 거래처인 한국의 와인 수입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 프리미엄 와인 라인에 관심을 보였고 꾸준한 거래를 약속했어요. 이것이 당장의 숨통을 틔우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날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밤마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절친했던 친구마저 자신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차갑게 대했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 무렵 앙드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계산적이었어요. 그는 솔직히 저의 가게 위치가 너무 좋아 원한다고 말했고 지금 시세의 절반 가격에 가게를 넘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일구어온 사업이 처음 시작된 소중한 자리인데 그에게 헐값에 넘기라니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 마르그리트가 미셸과 클레르를 재우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를 위로하는 미소를 지었죠. 아내는 우리가 어떻게든 헤쳐나갈 거라며 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믿음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업장은 하나둘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프랑스 와인 산업이 저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내 조국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거래처를 더 확보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르와 미셸이 할머니 소피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회복시켜야 했죠. 부엌에서는 마르그리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보여주며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마르그리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우리 가정의 위기를 생각하니 음식이 목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 소피의 약값,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날로 불어나는 빚, 모든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마르그리트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지낼지,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그때 어머니 소피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고된 시간을 겪으면 가족이 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짐이라고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그들은 제게 힘이 되고 있었죠.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어요. 프랑스 와인 시장은 저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 간판들, 음식 냄새,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 거래처 김 부장의 얼굴을 보고 안도했어요. 그는 저를 호텔로 안내하며 내일부터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강남, 이태원, 그리고 해운대의 프리미엄 와인숍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죠.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강남 일대의 고급 와인 매장 3곳을 방문했어요. 제 와인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부르고뉴 지역의 샤르도네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 재정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줄 만큼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주문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대형 수입업체 사장님을 만났어요. 손 사장님은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상담 후 저는 그를 강남의 한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죠. 메뉴판을 보니 제 고향의 음식들이 있어 반가웠어요. 식사 후 손 사장님은 온 김에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라며 저를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오래된 막걸리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간판이 달린 허름한 가게가 나타났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낮은 천장과 나무 바닥, 소박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하얀 도자기 잔에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 사장님은 막걸리 한 병과 전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하얀 술을 보며 의아했어요. 와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탄산감과 함께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미묘한 신맛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와인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죠. 특히 감자전, 김치전, 해물파전과 함께 먹으니 환상적인 궁합이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호기심에 눈길을 돌리니 붉은 빛의 음식이 보였어요. 손 사장님은 그것이 홍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효시킨 생선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 정신으로 한 조각 집어들었어요. 첫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가 찡하고 입안에 강한 향이 퍼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문득 우리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가 생각났습니다. 그 치즈도 처음 먹는 사람들은 강한 향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익숙해지면 그 깊은 맛에 매료되는 것과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음식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산낙지의 씹히는 식감, 간장게장의 달콤 짭짤한 맛, 골뱅이 무침의 매콤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매혹적이었어요. 특히 막걸리와 전의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가볍고 상큼한 막걸리가 기름진 전의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한국 음식과 막걸리를 소개한다면 어떨까? 특히 로크포르 치즈를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이라면 홍어의 독특한 맛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걸리, 이 하얀 술은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와인숍에서 막걸리를 판다면, 프랑스식 식사에 한국의 전을 곁들인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었지만 점점 현실적인 계획으로 발전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손 사장님에게 연락해 한국 음식과 막걸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색하며 좋은 기회를 소개해 주었어요. 바로 한국 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진짜 한국 가정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사는 김 여사의 집이었죠. 호텔을 나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김 여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김 여사의 집은 현대적인 아파트였지만 실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걸 알고 김 여사는 영어로 간단히 인사했지만 곧 한국어와 손짓으로 소통을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어요.
첫날 저녁, 김 여사는 저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과 함께 다양한 반찬들이 놓인 상차림이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나물들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담근 깍두기와 함께 먹는 된장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죠. 다음 날부터 김 여사에게 본격적으로 한식 레시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특히 술안주로 좋은 한국의 전통 전 요리에 집중했죠. 김치전, 해물파전, 녹두전 등 다양한 전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놀라웠던 것은 김 여사의 친절함과 인내심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고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김 여사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실수를 해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죠. 이런 태도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친척들과 친구들이 등을 돌렸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김 여사의 소개로 강남에 있는 한식 요리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전문적인 요리법을 배웠죠. 특히 간장게장과 삭힌 홍어 같은 복잡한 요리의 비법을 익혔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발효와 숙성의 과학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시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 학원의 선생님들도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저에게 추가로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 사정을 알게 된 원장님이 학비를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음식과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낯선 이방인을 향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겪었던 냉담함과 외면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김 여사는 제게 비법이 담긴 레시피 노트를 선물해 주었어요. 또한 서울장수라는 막걸리 제조사를 소개해 주셨죠. 그들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월매 막걸리는 소비기한이 1년으로 연장되어 해외 수출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귀중한 정보였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김 여사의 집 마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별을 바라봤어요. 프랑스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엔 따뜻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장수와의 연락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소개해준 서울장수는 월매라는 살균 막걸리를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여러 차례 화상회의 끝에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물류와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손 사장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첫 선적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귀국 후 가족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내 마르그리트는 제가 가져온 한국 음식 재료로 요리를 해보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클레르와 미셸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에 기뻐했어요. 특히 어머니 소피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셨는지 긴 시간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와인 가게 중 가장 입지가 좋은 파리 중심가의 상점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이죠. 와인 판매 공간의 절반을 줄이고 그 자리에 조리 공간과 테이블, 한국 전통주와 안주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자금 마련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대출을 거부했고 남은 자산을 모두 털어 투자했죠. 심지어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했어요. 그런 아내의 희생을 보며 더욱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첫 선적 물량이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포장을 뜯어 하얀 막걸리 병을 손에 쥐는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게 진열대에 막걸리를 준비했죠. 개업 첫날 손님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낯선 하얀 술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의구심이 역력했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간 무료 시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와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막걸리 한 잔을 덤으로 제공하고 직접 만든 김치전 한 조각을 함께 내놓았어요. 그때 앙드레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와인 진열대가 줄어들고 막걸리로 가득 찬 공간을 보며 기막혀 했어요. 앙드레는 코웃음 치며 이런 동양 술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게를 싸게 넘기라고 권유했죠. 앙드레의 말은 상처로 다가왔지만 한국에서 배운 인내심으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막걸리 한 잔과 전 한 조각을 권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나갔어요. 그날 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의 응원으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료 시음을 통해 막걸리를 맛본 사람들이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홍어와 로크포르 치즈의 유사성을 설명하자 많은 프랑스인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김치전과 해물파전의 바삭한 식감은 와인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기를 끌었죠. 셋째 주부터는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매일 저녁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와인과 함께 막걸리를 맛보고 한국 안주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었죠. 무료 시음의 마지막 날, 한 유명 음식 블로거가 방문했어요. 그는 막걸리와 홍어, 전의 조합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파리의 미식가들이 이 새로운 맛의 경험을 하려고 몰려온 것이었죠. 그때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가게는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막걸리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삭힌 홍어와 로크포르 치즈의 조합은 벨몽의 특제 안주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할 기회도 생겼죠. 한 달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가게 옆 공간 전체를 임대해 한국 전통 주점 스타일의 막걸리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단을 높인 온돌방을 만들고 한국에서 배운 다양한 전과 안주를 선보였죠. 한국 민박집 주인 김 여사에게 연락해 레시피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막걸리 하우스는 개업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웨이팅만 2시간이 넘는 날이 많았어요. 어떤 손님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걸리만 구매해 가기도 했죠. 이렇게 막걸리 판매점과 주점이 동시에 성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언론도 관심을 보였어요. 프랑스 미식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킨 동양의 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와인 사업의 실패로 좌절했던 제가 한국 막걸리와 음식으로 재기에 성공한 것이었죠. 막걸리 하우스의 성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개업 3개월 만에 파리 시내에서 가장 핫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꽉 찼고 매일 밤 웨이팅 줄은 거리 끝까지 이어졌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막걸리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벨몽의 비밀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죠. 더 놀라운 변화는 와인 판매에서 일어났어요. 제 가게에서는 이제 와인보다 막걸리 판매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월매 막걸리는 물론이고 복숭아 맛, 청포도 맛 등 다양한 과일 막걸리도 들여와 판매했죠. 전통적인 프랑스 와인의 본고장에서 한국의 술이 인기를 끌다니 이건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옹의 한 사업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는 제 막걸리 하우스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로 마르세유, 니스, 보르도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쇄도했죠. 심지어 벨기에와 스위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리둥절했지만 이것이 한국 음식의 유럽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준비하고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 마르그리트는 제 옆에서 경영 관리를 도왔고 아이들은 학교 숙제를 마치면 가게에 와서 간단한 일을 돕기도 했죠.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업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앙드레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 가게를 비웃고 떠났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앙드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와인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막걸리를 찾는데 그의 가게에는 없다는 것이었죠. 앙드레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와인숍에서도 막걸리를 판매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동양 쓰레기라고 비웃던 그가 이제는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수심이 일었습니다. 그를 거절하고 싶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포용의 정신이 떠올랐어요. 앙드레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막걸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음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제대로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했어요. 저와 앙드레의 화해는 파리 와인업계의 화제가 되었고 더 많은 와인 상점들이 막걸리 입점을 문의해왔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와인의 나라의 분, 동양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와 한국 음식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프랜차이즈 1호점이 리옹에 오픈하는 날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소피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망해가는 와인 상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저를 버린 것 같았고 앞날은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의 만남 덕분이었어요. 한국의 정신, 한국의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의 친절함, 손 사장님의 도움, 그리고 요리 학원 선생님들의 가르침까지. 그들은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가족 모두와 함께요. 아이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큰 꿈을 향해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것이죠. 와인이 세계를 정복했듯이 이제는 막걸리와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가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결국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프랑스는 저를 버렸지만 한국은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국경과 편견을 넘어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술이 프랑스 와인을 넘어서는 날이 오게 되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인들의 정성과 고유의 맛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보며
우리의 문화가 정말 세계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